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탱크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사라졌고 저항하는 자는 침묵했습니다.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한 사람의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직도 없었습니다. 군복도 없었습니다. 국가문서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선출된 적이 없었고 임명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었습니다.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봤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가 향하는 곳의 주인이 이미 그 남자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최태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입니다. 역사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그는 유령처럼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남자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가? 2016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 스캔들로 뒤흔들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의 아버지가 바로 최태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를 건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박정희를 지배했고 딸이 박근혜를 지배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구조로, 같은 결말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권력자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돈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태민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총칼로 권력을 잡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운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최태민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총을 든 자가 권력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가장 조용한 방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자, 시작합니다. 최태민이라는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 우리는 먼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그리고 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권력자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는가? 그 답은 그의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초라한 출발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두렵게 들을 것 같습니까? 가장 강한 장군?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재벌? 아니면 당신만이 아는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진 사람? 최태민은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총을 든 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진짜 권력은 종종 기록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밀봉된 봉투 안에서, 그리고 권력자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안에서. 최태민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1920년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 아래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희망은 희미했습니다. 그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불분명합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최태민의 초기 삶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생존. 가난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학력도 특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기 어려운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그것은 타고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미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태민은 그 과정에서 예리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나중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또 다른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북군단, 6.25 전쟁, 이념의 충돌. 수백만 명이 죽었고 승자들은 무너진 나라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최태민은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계열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는 여러 종교를 떠돌았습니다.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기회주의적 행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찾은 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는가? 무엇이 그들을 복종하게 만드는가? 어떤 말이 그들을 움직이는가? 그는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작동 원리를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의 결과로 그는 스스로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최태민은 영세교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구국선교단이라는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네트워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와 자원을 유통시키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최태민은 처음부터 권력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가진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두려움을 가진 권력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겉으로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달랐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된 이후 박정희는 더 강한 통제를 원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암살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 광복절 행사에서 총탄이 날아왔고 그 총탄은 박정희가 아닌 그의 아내 유경수 여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박정희에게 단순한 개인적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을 허물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는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공간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측근들은 증언합니다. 그 빈자리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이 박정희에게 직접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영리했습니다. 그는 먼저 딸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감정적 공백 속에 있던 22살의 박근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최태민은 왜 처음부터 박근혜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어머니를 잃은 직후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즉, 그녀를 통하면 박정희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중앙정보부도 거치지 않고. 이것이 최태민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러나 최태민은 이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만남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박근혜와 최태민이 처음 만난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박정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연결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꿔놓았는지. 역사는 그 방에 카메라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나온 결과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목격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자리를 채웠고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2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를 향한 총탄이었지만 그 총탄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날 저녁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 깊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그의 딸 박근혜. 당시 22살이었던 박근혜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사실상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맡게 되었습니다. 공식 행사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단단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박근혜가 처한 상황을 단순히 감정적 상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조적 고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조언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국정을 돌려야 했고 그 아버지 스스로도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최태민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정확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박근혜 측근의 증언과 당시 기록을 종합하면 그 편지에는 이런 맥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났습니다. 여사께서 따님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냉정하게 읽으면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갓 어머니를 잃은 22살의 딸에게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총탄에, 눈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그 고통을 채워주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걱정하십니다.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는 최태민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만남 이후 최태민은 박근혜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감정적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태민이 한 가지 계산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절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 발자국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사께서 부탁하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죽은 어머니와 살아있는 딸을 잇는 통로. 이 구도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에서는 최태민을 거부하는 것이 어머니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적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애도 중인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박정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의 박정희는 이 관계를 어떻게 봤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군인 출신의 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인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그 남자를 만난 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이 안정된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태민의 두 번째 계산이었습니다. 박정희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통해 신뢰를 쌓고 박정희가 스스로 그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사회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직접 신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신뢰하는 사람이 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태민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구국선교단의 창립식에서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명예총재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 최태민의 조직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은 박정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중앙정보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태민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전력, 종교 편력, 재정 흐름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박정희의 책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혹은 올라갔지만 박정희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다음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철의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왜 자신의 정보기관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최태민이 박정희 자신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한 명의 샤먼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심리를 파고들었는가? 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내면은 다릅니다. 총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는 더 깊이 흔들립니다. 죽음, 운명,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최태민은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으로 천천히,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정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했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견뎌냈습니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명의 종교인에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정희라는 인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총탄보다 어둠을 더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박정희는 정치를 통제했고 군대를 통제했고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이었습니다. 1974년 유경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박정희의 내면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식 기록과 측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빼로는 집무실에서 장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녀였는가? 왜 나를 향한 총탄이 그녀에게 갔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질문들은 정치적 해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중앙정보부도, 국방부도, 경제기획원도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은 달랐습니다. 최태민이 박정희에게 직접 접근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들이 박정희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하늘에서 대통령 각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조작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확히 박정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은 연결을 원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최태민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것이 최태민의 심리적 지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태민이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스스로 그에게 의존하도록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과 의존 유도의 복합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설계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최태민은 이것을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사람들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본능적으로 터득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내부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늘고 있다. 그의 종교단체로 외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 그를 주의해야 한다. 그 보고서가 박정희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어떤 반응이었는지, 이것은 지금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합니다. 최태민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지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 박정희는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딸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이 감정적 요인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의 착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자를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그러나 그 자신감 자체가 이미 최태민이 설계한 구도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박정희도 최태민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확인받고 싶은 것들, 들어야 하는 말들, 공식 보좌진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것들. 권력자의 주변에는 항상 예스맨들이 모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때로 박정희가 듣기 불편한 말도 했습니다. 단, 그 불편한 말들은 항상 박정희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최태민이 단순한 아첨꾼과 달랐던 이유입니다. 아첨꾼은 쉽게 버려집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최태민은 바로 그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각하가 그 사람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우리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최태민이 청와대의 그림자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시점이었습니다. 청와대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출입 절차가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검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는 청와대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은 들어왔습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최태민이 청와대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공식 방문자 명단에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로로, 공식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경비망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 경비망 자체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박근혜를 통해서였습니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은 박근혜는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선에 대해 경호 시스템도 일정 부분 재량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초기에는 박정희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최태민은 바로 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박근혜와의 만남을 점점 더 정례화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상담을 넘어 구국 선교단의 활동 방향, 사회 봉사 프로그램, 대외 행사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사회 활동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것이 최태민의 영역을 넓히는 통로였습니다. 1975년 구국 선교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의 표면적 목적은 반공 이념 교육과 사회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 총재가 박근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최태민의 조직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딸이 이름을 올린 준공식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이 조직에 후원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떤 공무원이 이 조직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박정희의 딸이 명예총재인 조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박정희 정권에 반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최태민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후원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줄을 섰습니다. 명확한 강요가 없어도 돈은 흘러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이름이 그 위에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 흐름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최태민 관련 정보 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금 출처, 조직 구조, 인적 네트워크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한결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의 공백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시스템 안에서 막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가 박정희의 딸과 연결된 인물을 감시했지만 그 결과를 박정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보고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자기 자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권력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권력자의 가장 위험한 취약점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최태민의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구국 선교단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했습니다. 지역 지부들이 생겼습니다. 각 지부에는 인사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 공무원. 이 네트워크는 최태민에게 두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였습니다.
정보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력의 세계에서는 최태민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계각층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박정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정치인이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정보들은 그에게 흘러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박정희의 측근들 중에서 이 상황에 직접 저항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이 최태민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느 날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태민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공포로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궁궐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2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더 큰 비극으로. 박근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1974년 8월 15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총성이 울리던 그 순간으로. 그 총탄은 박정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은 것은 유경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탄은 겨냥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도 쓰러뜨렸습니다. 22살의 박근혜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내면이. 그날 이후 박근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비였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봉쇄를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울게 해주는 사람.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민은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례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박근혜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결정들이 그와의 대화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였습니다. 구국 선교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박근혜는 공개 행사에서 점점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사회활동에 헌신하는 대통령의 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들, 구국 선교단의 방향성, 각종 행사의 구성, 이것들이 최태민과의 대화 이후에 결정된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개인 보좌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가는 자신들이 먼저 잘렸습니다. 최태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의 해외 방문 일정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박근혜 씨는 항상 먼저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진행했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박근혜는 단순히 이용당한 피해자였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심리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교묘한 심리적 조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피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국 선교단을 통한 공개 활동이 박근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정치적 입지가 불분명했던 그녀가 전국적인 조직과 연결되고 공개적인 역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만 있던 딸이 자신만의 영역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영역이 최태민이 설계한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의존과 감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태민은 이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박근혜를 고립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나 티나지 않게. 박근혜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서서히 밀어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박근혜에게 가까워지려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흘러들어오거나 어떤 사건이 그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박근혜의 세계는 점점 최태민을 중심으로 좁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측근들의 보고를 통해 딸과 최태민의 관계가 단순한 종교적 인연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는 최태민을 직접 불러 경고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을 떼라. 그러나 최태민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물러나는 척 했습니다. 한동안 박근혜와의 공개적인 접촉을 줄였습니다. 구국 선교단 활동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경계를 풀었을 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정희의 경고, 최태민의 후퇴, 시간의 흐름, 그리고 복귀. 한 번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힘을 잃습니다. 세 번이 반복되면 그 경고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최태민은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용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이 오기까지 이 구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최태민에게는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가 언제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선이 존재하는 한 최태민은 완전히 날개를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선이 사라지는 날이 왔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를 향해. 그리고 이번에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사라진 그 밤, 대한민국의 공식 권력 구조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군부가 움직였고 정치인들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권력이 어디서 나올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근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다시 한번 감정의 공백이 생긴 그 자리. 최태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를. 이미 그 자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최태민의 딸, 최순실. 그리고 언젠가 대통령이 될 박근혜.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시기부터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은 딸의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2016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 터졌습니다. 권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는 권력은 직함이고 제복이고 사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입니다. 역사는 항상 보이는 권력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짜 게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최태민의 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정부 조직도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의 범위는 많은 장관들보다 넓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종교, 돈, 그리고 정보. 첫 번째 축은 종교였습니다. 구국 선교단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조직망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었고 각 지부에는 지역 유지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외피는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 사이에 감정적 결속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념으로 묶인 조직보다 신앙으로 묶인 조직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논리로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태민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돈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명예 총재로 있는 조직에 자금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거절의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후원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공개적인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원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사회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직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최태민 개인과 그의 측근들의 이익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이 매입되었습니다. 사업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들은 다시 조직과 연결되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자금 순환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축은 정보였습니다. 최태민의 조직망은 정보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지부를 통해 각 지역의 동향이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떤 정치인이 반정부적 발언을 했는지, 어떤 공무원이 부패에 연루되었는지, 이 정보들은 활용 방법에 따라 엄청난 가치를 가졌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최태민은 이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종교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근혜라는 이름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최태민 개인이 얼마나 치부했는지에 대한 추산은 다양합니다. 당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그를 통해 이동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만들어낸 네트워크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관계는 남습니다. 최태민이 만든 관계망은 그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망을 물려받은 것이 바로 그의 딸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 모든 것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가 이 구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료는 구국 선교단의 자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수개월 후 그는 전혀 다른 부처로 좌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언론인이 구국 선교단의 자금 흐름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에서 막혔습니다. 그 언론인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최태민의 제국이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총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제국은 계속 자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전까지 비밀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비밀은 없습니다. 어떤 비밀이든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말하느냐, 침묵하느냐입니다. 최태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알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알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알았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들렸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이 침묵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최태민의 진짜 천재성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내부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미 최태민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 편력, 자금 흐름, 박근혜와의 관계, 조직의 실제 구조. 이 정보들은 내부 문건으로 존재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느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첫째,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박정희 자신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 중에 그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째, 최태민 주변의 네트워크가 중앙정보부 내부에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워나가면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 보고서를 올려도 박정희가 무시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동의 결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멈춥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경고를 보냈고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 결과 다음 경고를 보낼 동기가 약해졌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태민에 대한 내부 감시 기능은 서서히 마비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최측근 참모 중 한 명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하가 직접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이 불문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처음에 최태민 문제를 거론했다가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이 표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집단적 침묵이라고 합니다. 집단적 침묵의 무서운 점은 개개인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단 전체로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집니다. 재계의 상황도 유사했습니다. 당시 대기업 총수들 중 상당수가 구국 선교단의 자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고 일부는 암묵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기업인은 없었습니다. 정권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시대의 기업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면 달아졌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게 부끄럽습니다. 언론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의 언론은
이미 심각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딸과 연결된 인물을 문제 삼는 기사를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던 기자들은 있었습니다. 일부는 취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일부는 기사를 써서 편집국에 넘겼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최태민은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하기 전까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려 했지만 막힌 사람들,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침묵이 합쳐져서 최태민의 제국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총성이 울린 후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태민에 대한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는 곧 다시 막혔습니다. 새로운 권력도 최태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리고 그 침묵은 수십 년 후 2016년에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1979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그 건물 안에서 저녁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소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정무실장 차지철,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의 공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41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재규가 차지철을 향해 먼저 쏘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향해 쏘았습니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남자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조직의 수장이 쏜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태민이 어디 있었는가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음 챕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그 밤, 서울의 권력 핵심부는 혼돈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군부는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상황을 장악하기 위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권력이 어디서 나올지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은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옆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근혜의 상패는 어떠했을까요? 5해 전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그 충격이 다시 왔습니다. 아니,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직접 임명한 사람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백이었습니다. 최태민은 그 공백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 사망 이후 최태민은 빠르게 박근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 확신, 그리고 자신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 그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최태민에게는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를 일정 수준에서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선이 사라졌습니다. 최태민은 이제 박정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백기에 들어섰습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 속에서 각종 비공식적 권력 관계들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감시의 눈이 분산된 시기, 최태민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후 최태민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군부는 구정권의 비리를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각종 인물들을 수사했습니다. 최태민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와의 관계 때문에 조사를 깊이 파고들면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최태민이 가진 정보와 네트워크는 신군부에게도 활용 가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일부에서는 최태민 자신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떤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최태민은 살아남았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잠시 멈추고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아이러니를 하나 더 제공합니다. 최태민의 권력은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와의 연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의 제국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음 연결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그녀는 아직 젊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최태민이 차지하는 위치는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최태민은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한 연결로 그녀와 묶여 있었습니다. 총성은 박정희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로, 딸에게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긴 미완성 비극의 다음 막으로. 그 막이 열리는 것은 최태민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의 딸 최순실이 아버지가 박정희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박근혜에게 반복했습니다. 더 정교하게, 더 깊게, 그리고 더 파괴적으로. 씨앗은 한 세대 전에 심어졌습니다. 폭풍은 다음 세대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폭풍의 대가를 치르는 데는 2016년 광장에서의 촛불이 필요했습니다. 역사에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총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은 인물.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 다시 무대 위에 올라오는 유령. 최태민은 19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식이 남았습니다. 그의 네트워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딸이 남았습니다. 최순실.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낯설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그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직함이 없었습니다. 정부 조직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구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구조였습니다. 최태민이 박정희에게 했던 것을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반복했습니다. 공식 직함 없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감정적 의존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국가의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침묵을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서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의 수정본이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이 선출되지 않은, 공식 직함도 없는 한 민간인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분노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서울 광화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주말에 수십만 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말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주말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몰랐는가?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왜 이 구조는 40년이 지나도 반복되는가? 그 질문들의 답은 최태민에게 있었습니다. 2016년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의 기록들이 다시 꺼내졌습니다. 당시 중앙정부부 문건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974년에 심어진 씨앗이 40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결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진실이 서랍 속에서 썩어갔는지,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인물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취약한 사람의 심리를 조작했고, 국가의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최태민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권력자였습니다. 진실보다 안전을 선택한 기관들이었습니다. 최태민은 그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적으로, 그리고 아디적으로. 그러나 그 틈새를 만든 것은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 틈새는 지금 없어졌을까요? 2016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틈새, 즉 권력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드는 구조, 침묵을 합리적 선택으로 만드는 문화, 공식 기록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운율을 만듭니다.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조로 돌아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최태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최태민이 만든 방법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공모임을 아는 것. 그리고 권력자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회만이 다음 최태민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총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한 것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배한 것은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한 한 남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직함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러나 그 남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에 걸쳐. 최태민, 얼굴 없는 남자, 그림자 속의 권력자,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유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최태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역사가 숨겨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